안녕하세요. 과학이 빛나는 밤의 야간 서행 가이드 이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로 이 밤중에 책 여행을 떠나볼까요? 오늘 읽어볼 책은 한 권으로 끝내는 세상의 모든 과학 이쪽이 아닌가? 167쪽인가? 167쪽이네요. 자,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영국 웨스트 서식스 주의 복스그로브에서는 호모 에렉투스의 당당한 삶을 보여주는 흔적들이 발견되었습니다. 50만 년 전 그곳에는 해변을 거니는 코뿔소, 말, 하마 같은 큰 사냥감들이 살았고 호모 에렉투스 사냥꾼들은 그들을 집중적으로 사냥했죠. 과학자들은 한 장소에서 도살된 코뿔소 4마리를 발견했는데 한 마리당 675kg에 달하는 큰 크기였음에도 전부 깔끔하게 살을 발라내고 뼈를 깨서 골수까지 긁어먹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식사를 진행했음에도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마무리까지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다른 포식자들이 감히 호모 에렉투스를 건드릴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신체 조건은 사냥하기에 적합하지 않았지만 발달한 뇌를 이용해 전략을 짜고 협동을 하면서 자신보다 훨씬 큰 동물도 사냥하고 불의 힘을 빌려 맹수들까지 물리쳤기에 인류는 당당한 포식자 위치에 설 수 있었던 겁니다. 네, 이 호모 에렉투스의 당당한 그 사냥하는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봤는데요. 오늘 제가 해드릴 이야기는 이런 사냥에 관한 이제 이야기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호모 에렉투스에서 이제 갈라져 나온 네안데르탈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좀 뭐랄까 좀 잊혀진 사실 멸종하기도 했고 그런 인류의 조상이기도 한데요. 우리 유전자 중에서 한 2%가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라고도 하죠. 그 이제 여러분들 네안데르탈인에 대해서 한번 떠올려 보시면 아마 좀 인류에 비해서 좀 뒤떨어진다. 지능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밀려나다 보니까 멸종이 됐다. 이 정도로 아마 아실 거예요. 조금 더 아시는 분은 네안데르탈인은 키가 좀 작고 그리고 근육질이 있고 생김새도 우락부락하다. 요 정도 아시면 이제 좀 더 많이 아시는 분이고. 근데 그렇게만 생각하기에는 좀 아쉽죠. 왜냐면 네안데르탈인도 분명 사람이었거든요. 굉장히 뛰어난 지능을 갖고 있는 뛰어난 사람이었고, 물론 우리보다야 부족하지만은. 그리고 수십만 년을 그 혹독한 빙하기에 적응하면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넘어가기는 많이 아쉽죠. 그들도 사람처럼 사람이죠, 맞아. 사람이니까 다양한 감정을 느꼈고 또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하면서 이야기를 만들어냈지 않겠습니까? 또 그들이 살았던 빙하기는 그냥 단순히 추운 게 아니라 굉장히 기후가 아주 급격하게 변하는 정말 너무 위아래로 오락가락 해가지고 그 그래프를 보면은 어떤 느낌이냐면 그 로데오 하는 막 위아래로 막 그 날뛰는 황소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너무 그래프가 날뛰면서 막 위아래로 왔다리 갔다리 해가지고 그러다가 한 15,000년 전쯤에 해서 간빙기가 시작되면서 기온이 쭉 올라가면서 진짜 안정되게 쭉 오거든요. 그 그래프가. 그러면 진짜 신기해요. 그렇지 않았으면 문명이 탄생할 수가 없죠. 그렇게 기후가 오락가락하고 난리를 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이 문명도 우리 이 기후가 사실은 만들어낸 기후가 허락했기 때문에 이 지구가 어떤 피워낸 하나의 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는데
지구가 허락하지 않았으면 문명은 탄생할 수가 없죠. 그렇게 기후가 오락가락하는데 어떻게 한 곳에서 정착해가지고 농사를 지으면서 문명을 발전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네, 하여튼 그런 아주 오락가락한 기후 속에서 네안데르탈인이 적응해서 살아남았다. 이거 대단한 거죠. 몇십만 년을 살아남은 건데. 네, 그래서 오늘 이 네안데르탈인의 그 잊혀진 이야기들을 만나러 우리 야간 서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야간 서행에서 참고할 책이 2권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 책은 크로마뇽이라는 책이에요. 더숲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고 브라이언 페이건 지음, 김수민 옮김입니다. 이 책은 진짜 굉장히 뭐랄까 되게 실감나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이 글을 읽다 보면은 그 챕터 앞쪽에 이제 그런 묘사들이 나오거든요. 되게 실감나는 소설 같은 그런 묘사들인데 그걸 보고 있으면 진짜 눈앞에 이렇게 펼쳐지는 듯한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 이제 그런 느낌도 들 정도예요. 자, 그럼 한번 읽어볼 텐데요. 115쪽에 있는 글입니다. 이건 이제 근거리 사냥하는 장면에 대한 묘사예요. 네안데르탈인은 근거리 사냥을 주로 했었거든요. 왜냐면 우리 장거리, 좀 먼 거리에서 사냥을 한다는 거는 좀 발달한 무기를 갖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총이 있어야 되는 거고, 좀 옛날 인류로 가면 총이 없었을 때는 뭐 화살 또는 투창, 창을 갖다 멀리서 던지는 거죠. 근데 그것도 굉장히 기술이 필요하고 창 자체도 되게 잘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먼 거리에서 사냥을 한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근데 네안데르탈인은 이제 그 정도가 되지는 못했던 거죠. 근데 하여튼 이제 어쨌든 사냥을 해야 되니까 어떤 식으로 사냥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2명의 젊은 네안데르탈인이 나무 사이에서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바닥에 납작 엎드려 홀로 떨어져 있는 들소를 지켜보고 있다. 그들은 조용하고 재빠르게 움직이기 위해 옷을 걸치지 않았고 손에는 창 끝에 돌살촉을 매단 튼튼한 나무창을 들고 있다. 사냥꾼들은 동이 트자마자 그 장소로 소리 없이 미끄러져 들어왔다. 전날 밤에 신중하게 선택한 눈앞의 사냥감처럼 그들도 손쉬운 먹잇감을 노리고 있는 사자를 경계하며 조금도 방심하지 않고 촉각을 곤두세운 채 주변을 살폈다. 2사람 모두 눈에 띄지 않기 위해 몸에 진흙과 풀을 발라 주변의 환경과 하나가 된 것만 같다. 그들은 사냥감이 감지하지 못하게 소리 없이 살금살금 앞으로 나아가다 들소가 고개를 들 때마다 멈춰서 얼어붙은 듯 미동도 하지 않았다. 진짜 이게 위장을 한 거죠. 그 군인들 전쟁할 때 이제 얼굴에 막 뭐 칠하고 풀도 막 꽂고 그러잖아요. 이 헬멧에. 이 사람들도 이제 비슷한 식으로 위장을 한 거죠. 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면서 점차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들의 협동 능력은 여러 번의 사냥을 통해 습득됐다. 1시간 뒤 태양이 머리 위로 높게 떴다. 이제 사냥꾼들은 거의 손으로 만질 수 있을 만큼 들소가 발을 구르면 발에 짓밟힐 수 있을 만큼 사냥감에 아주 가깝게 다가가 있다. 그들은 들소가 잠시 경계를 풀고 머리를 숙일 때를 침착하게 기다렸다.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정말 숨죽이면서 조용히 다가간 거죠. 진짜 대단한 인내력이죠, 이거. 순간의 눈빛 교환이 있은 뒤 들소의 왼편에 있던 남자가 뛰어올랐다. 그는 짐승의 등에 올라타 번개같이 창을 어깨 사이에 깊숙이 꽂은 뒤 앞다리를 들어 올리고 선 들소를 발판 삼아 가볍게 땅으로 뛰어내렸다. 그의 동료는 다른 쪽에서 들소의 후미 부분에 창을 꽂으며 공격을 가했다. 사냥감은 울부짖으며 첫 번째 사냥꾼을 발로 마보고 밟아 다리를 부러뜨린 다음 뿔로 들이받았다.
사냥꾼은 괴로움으로 땅 위에서 온몸을 비틀었다. 들소는 물러서며 비틀거리다 쓰러졌다. 두 번째 사냥꾼은 몸부림을 치고 있는 들소로부터 안전하게 떨어진 장소에서 주의 깊게 상황을 지켜봤다. 그리고 몸부림이 잦아들자 사냥감 곁으로 다가왔다. 무리의 나머지 사람들이 곧 도착했지만 첫 번째 사냥꾼은 이미 부상을 입고 죽어 있었다. 그들은 사냥감에 모여들어 솜씨좋게 가죽을 벗긴 뒤 시체를 절단하고 살점을 바람에 말리기 위해 조각조각 잘라냈다. 하이에나 무리가 멀리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며 사냥꾼들이 자리를 뜨면 바로 몰려들기 위해 서성이고 있다. 이 장면이 제가 그 세상의 모든 과학에서 167쪽일 거예요 아마. 168쪽이구나. 거기 보면 그 코뿔소를 사냥해가지고 호모 에렉투스가,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 이제 망보고 있고 하이에나나 이런 애들 쫓아내려고, 그리고 그 근처에서 몇 명이 이제 막 그 고기를 막 손질하고 있고 그러거든요. 저는 딱 이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이렇게 막 사람들이 정말, 이 사냥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한 명이 죽었고, 그리고 그 들소를 사냥하려고 막 그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인내심을 가지고 조용히 바람을 맞서고 정말 살금살금 다가가가지고 거기에 뛰어든다라는 게 그 큰 들소에 정말 큰 그 리스크를 안고 달려드는 거잖아요. 멀리서 창 던지고 뭐 화살 쏘고 이런 게 아니니까. 참 대단한 건데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자체가 굉장히 조용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네안데르탈인 하면은 이 책에서 이제 묘사하는 바에 따르면은 조용한 사람들이다. 그게 이제 하나의 핵심적인 컨셉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되게 이제 덩치가 우람하면서도 굉장히 소리 없이 움직였고, 그리고 굉장히 긴장을 늦추지 않고 아주 부드럽고 조심스럽게 어떤 일을 처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꼭 사냥꾼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살던 뭐 네안데르탈인 여성도 그렇고 소년들, 소녀들, 어린아이들 모두가 그 숲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건데, 그 숲속에는 네안데르탈인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 어떤 위험한 포식자들도 있고, 그리고 또 아까 봤던 그 황소 사냥도 했지만, 황소가 또 뭐 가만히 있으면 또 모르지만 가만히 안 있을 수도 있죠. 막 공격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되게 위험한, 예측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야생 황소, 이런 것들하고 언제든지 마주칠 수 있기 때문에 네안데르탈인이라면 사냥꾼뿐만 아니라 모두가 조용하게 살아야만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언어적으로 봐도 이 사람들은 사람만큼 그렇게 언어를 막 다양하게 풍부하게 구사하지 못했을 거다. 여기 보면은 그냥 뭐 이런 허밍 같은 이런 형태로 의사 전달을 했을 거다. 이거 외에는 뭐 크게 다른 방식의 막 다양한 언어를 쓰진 않았을 거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해부학적으로 보면은 이 사람들도 그렇게 언어를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구조를 갖진 않았다. 그러니까 사람하고 거의 비슷했다고 해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이 말을 그렇게 잘하지 못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일단 변화가 없어요. 이게 사실 핵심이죠. 그 수십만 년을 그런 기후 변화 속에서 막 적응을 하면서 살았는데, 이 사람들의 어떤 뭐 사냥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리고 유물이나 이런 것들 보면, 또 석기나 이런 것들 보면 발전이 없어요. 그냥 똑같아. 계속 가는 거죠. 만약에 이 사람들이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했으면 그 언어를 통해서 지식을 전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지식들이 쌓여가면서 뭔가 되게 급격한 변화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호모사피엔스 같은 경우에는 되게 빠르게 변화가 되거든요.
제 책에도 보면은 언어를 통해서 기술 전수를 하는 그런 장면에 대한 묘사가 있는데요. 세상의 모든 과학 191쪽이네요. 190쪽. 여기서부터 읽으면 되겠다. 이 화살촉에 대한 얘기예요. 실제로 7만 년 전 화살촉의 발명가들은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을 겁니다. 쓸만한 화살촉을 만들어내려면 단단하면서도 날카롭게 깎아낼 수 있는 암석이 필요한데 당시 사람들은 실크리트라는 암석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서 이용했죠. 그리고 암석을 잘 가공하기 위해 알맞은 온도로 불에 가열하고 큰 돌에서 작은 조각을 능숙하게 떼고 미리 만들어 놓은 화살대에 송진 같은 수지로 붙여 고정할 줄도 알았습니다. 그들은 비범한 상상력 외에도 고도의 기술과 비법 역시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이 하나 더 있으니 바로 그들의 기술 전수 능력입니다. 화살촉이 발견된 지역에서는 그런 기술이 무려 1만 년 이상 유지됐는데 그 까마득한 시간 동안 기술이 자손들에게 대대로 전수가 된 것이죠. 아버지에서부터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등 역순으로 33번이나 올라갈 정도로 긴 시간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기술이 잊히지 않고 잘 전수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 바로 말이었을 겁니다. 화살촉은 이런 돌로 만들어야 돼. 알겠지? 돌은 딱 이 정도로 달궈야 돼. 너무 달구면 안 돼. 이건 송진이라는 건데 이렇게 바르면 딱 붙어. 알겠지? 손에 안 묻게 조심해. 여기 보면은 그 화살촉을 만드는 게 하나의 기술만 쓰이는 게 아니거든요. 송진도 이걸 녹여가지고 불에. 일단 불을 다룰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 또 송진을 어느 정도 알맞은 온도에서 잘 녹여가지고 어떻게 다뤄야 될지. 이것도 되게 쉽지 않은 기술이고, 그리고 이제 실크리트 같은 이런 암석을 찾아내는 것도 또 하나의 기술이고, 그걸 또 깨내는 것도 기술이고.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기술들이 다 전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느 날 한순간에 다 발견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를 이어서 차곡차곡 이제 발견이 됐을 텐데, 그게 언어를 통해서 다 쌓이면서, 일단 이제 나중에 바로 이런 화살촉을 만들어내는 어떤 성과를 이뤄내게 되는 거죠.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네안데르탈인은 이런 게 부족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똑같다라는 건 이 언어가 크게 발달하지 못했을 거다라는 그런 하나의 반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상징 이런 거를 잘 사용하지 못했다라는 것도 있어요. 보면은 우리 호모사피엔스 같은 경우에는 동굴 벽화를 정말 굉장히 뛰어난 솜씨로 막 그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여기 이제 이게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가 이제 네안데르탈인이 살던 동굴에 대한 그 이제 이야기인데, 칠흑같이 컴컴한 그곳에서 네안데르탈인들은 모닥불이나 꺼질 것 같은 횃불 옆에서 춤을 추고 익숙한 리듬에 맞춰 노래를 불렀을지도 모른다. 그들의 그림자가 벽에 아른거리고 그들이 내는 소리가 어둠 속에 메아리를 만들며 퍼져나갔을 것이다. 그곳 중앙에 놓여있는 곰의 뼈를 태운 잔해는 연대가 47,600년 전으로 추정된다. 브리니켈 동굴의 벽은 동굴 벽화를 그리기에 완벽한 도화지가 될 수 있었지만 벽화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 수세대에 걸쳐 고고학자들은 몇몇 긁힌 자국이 있는 뼈와 돌을 제외하고 그 형태에 상관없이 네안데르탈인들이 상징적 의미를 갖는 예술품을 제작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정말 벽화 그리는 거에 너무 열중했다라고 해야 되나? 정말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그림을 그려내요. 뭐 어떤 동굴 벽화였지? 그 위에다가 천장에다가 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 옆에다 그리는 게 아니라 천장에다 그린다는 거는 훨씬 더 힘든 거잖아요. 근데 천장에도 진짜 잘 그려요. 그리고
또 인도네시아인가? 거기도 보면은 막 그 거의 이렇게 되게 절벽인데 거기를 막 올라가가지고 손도장을 막 찍어요. 그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엄청 많아요. 그 이 호모사피엔스는 저 거기 그림 그리는 데 있어서 정말 좀 심하게 말하면 뭐 거의 환장한 게 아닌가? 너무 그림 그리는데 막 몰두해가지고 막 난리를 치더라고요. 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또 학교에서도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은 진짜 타고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다 아이들이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는 건 아닌데 그 몇몇 아이들은 진짜 그림 그리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계속 그려요. 종이 달라고 해서 또 그리고 또 종이 달라고 해서 또 그리고. 그 호모사피엔스의 어떤 타고난 본능이다. 다 그렇진 않겠지만 당시에도 아마 그랬겠죠. 그래서 막 와 진짜 저기다 어떻게 그렸지? 예, 그런 장소에도 가가지고 그 동굴 안에서 그 불을 이렇게 피워가면서 그걸 막 그리는 그 열중하는 그런 게 저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네안데르탈인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사람처럼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진 못해도 네안데르탈인도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이었기 때문에 뛰어난 지능을 갖고 있었고 협동을 해가지고 굉장히 고차원적인 그런 일도 해낼 수 있었죠. 그러니까 상징적인 그림은 못 그렸다 하더라도. 그래서 사냥하는 거 보면은 뭐꼭 이제 근거리에 이렇게 달려 들어가지고 이제 사냥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 말고도 이렇게 어떤 많은 네안데르탈인들이 협동해가지고 그 사냥감을 몰아서 절벽으로 몰아가지고 막 떨어뜨려가지고 손쉽게 좀 더 이런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손쉽게 사냥하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거에 대한 내용도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다른 지역에 사는 네안데르탈인들은 분명 사전 계획과 타이밍, 그리고 무리의 모든 멤버들 또는 어쩌면 몇몇 다른 가족이나 동족 무리들의 협력이 필요한 대규모 사냥에 참여했을 것이다. 12만 5천 년 전 채널 제도에 있는 저지섬의 라코트 드 생부르라드 동굴에 거주했던 네안데르탈인의 무리는 절벽으로 메머드와 코뿔소를 몰아 떨어뜨린 다음 절벽 밑에서 무력한 짐승을 죽이고 먹이를 찾아 헤매는 육식동물들을 피해 필요한 부위만 동굴로 가져왔다. 발굴자들은 절벽 기슭에 여전히 남아있는 뼈 무더기를 발견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먼 남쪽 프랑스 피레네 산맥의 모란에 있는 강가의 가파른 절벽 밑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들소뼈가 발견됐다. 5만 년 전 네안데르탈인 사냥꾼들은 먹잇감을 급경사면으로 몰아 떨어뜨려 죽였는데 이는 상당히 많은 사냥꾼들이 서로 긴밀히 협력해야 하는 작업이었다. 그리고 언어도 소리 자체는 막 다양하게 못 낸다 하더라도 제스처, 우리 몸짓을 이용해서도 의사표현을 충분히 또 할 수가 있잖아요. 어느 정도는 막 손짓 발짓하면 결국엔 다 통하죠. 뭐 눈빛으로도 의견을 교환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네안데르탈인도 그런 식으로 정확한 몸짓을 더하면 여기 보면은 이 책이 마지막 네안데르탈인 아우라는 책이에요. 산림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고 마르크 클라프 진스키 지음인데요. 양진성 옮김이네요. 이 책은 이제 소설책이에요. 네안데르탈인 아오가 주인공이고 또 여기에 이제 그 인간 호모사피엔스 여자도 또 나오기도 하는데 근데 참 이게 제가 옛날에 샀던 책인데 이제서야 읽게 됐어요. 그때는 사놓고 읽진 않고 이거 언젠간 읽겠지 해놓고 제가 사실 이제 집에 책이 하도 많아가지고 중간중간에 뭐 버리기도 하고 뭐 중고 서점에 팔기도 하고 하는데 이 책은 이상하게 이렇게 처리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언젠간 읽을 거야. 그런 생각으로 계속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 요즘에 이 책을 재미있게 읽고 있어요. 그때는 참 이게 안 읽혔었는데 어떤 때가 또 다 있나 봐요. 책을 읽는 때도.
진짜 근데 지금 재밌게 읽고 있어요. 이 책에 보면은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언어를 표현하는 거를 묘사를 해주냐면은 이런 거예요. 그들이 사용하는 단어의 소리는 대부분 으르렁거리는 소리와 비슷했다. 눈을 가리키는 단어는 한 가지뿐이었지만 정확한 몸짓을 더하면 특징이 다양한 여러 종류의 눈을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었다. 다른 단어도 마찬가지였다. 소리로는 일반적인 개념을 표현하고 몸짓으로 더욱 구체적인 대상을 가리켰다. 여기에 부르는 소리나 집합소리 또는 경고를 나타내는 소리까지 합하면 훨씬 풍부한 어휘를 사용하는 새로운 인간들의 언어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다. 여기서 이제 새로운 인간들이 바로 우리 호모사피엔스죠. 그래서 이 소설책에 보면은 호모사피엔스랑 네안데르탈인들이 이제 막 만나는 그런 장면들, 그리고 네안데르탈인들이 이제 밀려나고 막 그러면서 위기에 빠지고 이런 것들이 되게 뭐랄까, 만약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또 우리는 어떤 느낌일까? 이런 생각도 들게 하기도 하고, 좀 되게 이질적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지금도 우리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냥 완전히 다른 어떤 외계인의 생명체가 우리 지구에 나타나는 거랑 같은 사람이긴 한데 뭔가 다른 어떤 인종이 나타나는 거랑, 그러니까 우리랑은 진짜 좀 차원이 다르게 똑똑해. 근데 쟤도 어쨌든 사람이긴 한데 쟤네들한테 우리가 뭐 어떤 밀려날 때, 그러니까 외계인들하고는 그냥 우리가 아예 다르니까 상관이 없는데 사람인데 뭔가 다른 어떤 종류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밀어낸다라고 생각해보면 그게 훨씬 더 무섭지 않나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 당시에 네안데르탈인들도 얼마나 좀 공포스러웠을까요? 새로운 인간들, 우리보다 되게 말도 많이 하고, 그리고 뭔가 어떤 표현, 막 그림 이런 것도 막 많이 그리고 막, 그 조각 막 이런 것들도 막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 보면서 와, 쟤는 진짜 똑똑한가 봐.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그리고 또 사냥 같은 것도 되게 훨씬 더 대규모로 협동해가지고 막 조직적으로 막 사냥하고 막 또 우리를 또 공격해오고, 얼마나 공포에 사로잡히겠습니까? 그러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추운 곳으로, 좀 더 황량한 곳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도 이제 묘사를 보면은 그 메마른 들판에 찬바람이 불어오는데 찬바람이 불어오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찬바람을 피해서 남쪽으로 따뜻한 곳으로 갈 수가 없고, 거기 가면 인간들이 있으니까, 무서운 인간들이 있으니까 거긴 못 가고 계속해서 안 좋은 데로만 갈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한 명씩 두 명씩 이제 죽어가고 그런 상황들, 여기에 이제 실감나게 묘사가 돼 있죠. 그러면 제가 그 인류랑 만나는 그런 장면들, 그런 부분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부족 사냥꾼들은 복병의 공격을 받은 데다 침입자들은 사냥꾼들이 없는 틈을 타 마을까지 공격했다. 그 공격으로 여러 부족민들이 살해되었다. 그 후로 급격히 줄어든 부족의 생존자들은 커다란 평야에서 찬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먼 길을 떠났다. 이렇게 북쪽으로 이동하는 동안 그들과 같은 이유로 툰드라 지역에서 방황하던 다른 부족의 도망자들이 합류했다. 그들은 남자보다 여자와 아이들의 수가 훨씬 많았다. 남자들은 대부분 살해당했고 살아남은 몇 안 되는 사냥꾼들은 굶주린 부족을 먹여 살리느라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노인과 함께 눈 속을 헤쳐오며 곁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소녀는 그들의 부족 마지막 생존자가 될 것이다. 한참 뒤처져서 바위 아래 구멍에 몸을 피하고 있던 여자와 아이는 이미 죽었을 게 뻔했다. 여자는 아이에게 먹일 젖도 나오지 않았다. 음식을 먹지 못해 쇠약해진 그녀의 몸은 이 얼음장 같은 추위를 오래 견디지 못할 것이다. 이제 남은 건 아오뿐이다. 아오는 그냥 남자라는 의미일 뿐 그에게는 아직 이름도 없다.
네, 바로 우리 주인공, 이 소설의 주인공 아오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결국에 이 아오는 혼자 살아남아요. 일행들은 다 죽고. 그러니까 소년인데, 어린 소년인데, 자기만 혼자 살아남아가지고, 소년이니까 뭘 몰라서 그런지 다시 남쪽으로 돌아가요. 저 남쪽 어딘가에 나와 같은 네안데르탈인들이 살고 있을 것이다. 그들을 만나야 된다. 그러면서 남쪽으로 갔다가, 인간들을 만나게 되죠, 오히려. 그런데, 어쨌든 위험하다는 건 아니까 이렇게 잘 피해서 어떻게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또 만나기도 하고 또 위기에 빠지기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인간들 사이에서도 어쨌든 싸움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러다가 인간에게 납치된 인간 여자, 그 여자가 이제 도망쳐 나오게 되는데, 자기들 그 부족에게 원래 돌아가려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도망쳐 나왔는데, 그 여자를 이 아오가 뭐 만나가지고 도와주고 또 인간 사냥꾼들로부터 구해주기도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막 진행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소설 속에서 제가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좀 재밌었던 부분이, 과학적으로 볼 때, 이 네안데르탈인 아오가 인간들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싫어할 수밖에 없죠. 이제 자기 부족들을 다 쫓아내고 죽이고 막 그랬으니까. 증오하고 막 그러는데, 인간들을. 그런데 사실 이 아오도, 아오 속에는 인간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이미 혼혈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순수한 네안데르탈인이 아니라 인간의 피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 그러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한 10만 년 전쯤에, 최소한 10만 년 이전에 이 네안데르탈인들의 그 Y 염색체가 현생 인류의, 지금 호모사피엔스 그 인류의 Y 염색체로 대체됐었다라는 사실이 밝혀졌대요. 그러니까 현생 인류의 남성하고 네안데르탈인 여성 사이의 그 혼혈, 이제 이종 교배죠. 이렇게 해가지고 낳은 그 혼혈 자식이, 그 남자애들이 이상하게 잘 생존하고 번식을 해가지고 순수한 네안데르탈인 남자 아이들을 다 밀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 혼혈 네안데르탈인 남자애들만 살아남은 거죠. 그러니까 Y 염색체는 그냥 호모사피엔스의 Y 염색체였던 거죠. 이 Y 염색체는 남자한테서만 오는 거니까, 남자 호모사피엔스에서 유래된 Y 염색체가 그냥 완전히 네안데르탈인의 Y 염색체를 대체를 했던 것이죠. 근데 이 상황도 사실은 되게 다양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 어떻게 그게 대체가 됐을까? 그렇잖아요. 그냥 대체가 되나? 가만히 Y 염색체가 막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상상하기에는 이 책들을 보면서 보니까, 당시에 보면은 여자를 납치해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부족을 습격해가지고. 그러니까 남자 젊은 사냥꾼들이 바깥에 사냥한다고 막 나가 있을 때, 그 부족의 여자들과 노인들만 남아있을 때, 이제 그 상황을 노려가지고 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노인들, 이런 사람들 다 죽이고 젊은 여자들을 납치해 오는 거죠. 그래서 왜 납치를 해오냐면은 어떤 일을 시키는, 거의 이제 노예 비슷한 거죠, 한마디로. 그 여자들은 이제 남자들이 바깥에 나갔을 때 이런저런 허드렛 일들을 할 수가 있으니까, 뭐 열매도 채집해 올 수 있고, 뭐 아이도 돌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일을 시키는 노예 비슷하게 해가지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에 가면은 그것도 어느 정도 이제 계급이 분리가 되는 거죠. 그 마을에 원래 있던 여자들에 비해서 이제 납치를 해온 여자들은 되게 좀 지위가 좀 낮은 거죠. 그렇게 해서 네안데르탈인 여자들을 인간 사냥꾼들이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그 마을에서 같이 살다 보면 이제 네안데르탈인 그 여자랑도 뭐 이렇게 눈이 맞아가지고 근데 이제 또 아이를 낳을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혼혈인 네안데르탈인과 호모사피엔스의 혼혈인 아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여자아이면은 또 여자아이면 이제 또 활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계속 일 시키고 또 할 수가 있으니까 여자애 같은 경우에는 그냥 냅두는 거죠. 근데 남자면은 이게 조금
이상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럼 같은 경쟁자가 될 수 있는 거고, 그 부족의 그 순수한 호모사피엔스 남자아이와 이게 또 경쟁자가 되면 안 되니까. 얘는 혼혈인데.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죽일 수도 있는 거고, 차마 죽이긴 좀 그렇다. 아빠가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이건 제 상상인데, 이제 계속. 어떻게 또, 어떻게 보면 나의 자식인데, 얘도. 죽일 수는 없고, 야, 그냥 도망가라. 그래서 이제 살려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럼 또 얘가 막 그 숲을 헤매면서, 자신과 닮은 부족을 찾아 헤매는 거죠. 그 네안데르탈인 부족을 막 이제 찾아 헤매다가, 결국에 만나는 겁니다. 근데 보통 같으면 또 안 받아줄 수도 있는데, 얘가 또 혼혈이니까, 약간 좀 안 받아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약간 다르게 생기고 하니까. 그런데 또 받아줘요. 그래? 어느 정도 또 우리랑 비슷하네. 우리가 지금 인간들에게 쫓겨가지고 살기도 힘든데, 우리랑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한번 또 살아남아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받아줘가지고, 보니까 또 얘가 혼혈이니까, 혼혈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순종보다는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해. 사냥도 잘하고, 또 훨씬 더 말도 어느 정도 해. 그러니까 언어 소통 능력이 더 뛰어난 거죠. 기존의 네안데르탈인보다 인간의 유전자가 섞였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이제 진짜 부족의 리더가 되는 겁니다. 이방인이었는데 바깥에서 들어온. 그러면 또 그 과정 속에서도 뭔가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었겠죠. 이방인이었으니까 어떤 두려움도 있었을 테고, 경계하거나 이렇게 질투하는 그런 시선들도 있었을 텐데, 그걸 이겨내면서 어떤 또 싸움을 통해서 자신을 과시하기도 하고, 또 어떤 포용력을 발휘해가지고 이 무리를 전체적으로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기도 하고, 또 그 상황 속에서 또 이제 다양한 러브 스토리가 생겨났을 수도 있고 이런 또 이야기들이 여기 숨겨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그 네안데르탈인들이 절벽으로 동물들을 몰아가지고 사냥을 했던 저지섬, 그곳을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저지섬인데요. 여기가 굉장히 날씨가 좋네요. 따뜻하고. 관광지로도 되게 유명하대요. 그 프랑스, 그 북쪽, 그러니까 영국하고 프랑스 사이에 있는 그 바다 있잖아요. 그 바다에서 프랑스 쪽에 좀 더 가까이 있는 그 채널 제도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중에 이제 하나의 섬인데, 여기 이제 영국령이에요. 프랑스랑 가깝긴 하지만. 근데 이제 공용어는 또 프랑스어고, 근데 또 영어도 얼마든지 또 소통을 할 수 있긴 있고, 뭐 노르망디 공작의 땅이었다라던가, 뭐 하여튼 되게 좀 복잡한 것 같아요. 프랑스 사람들이 사는 것 같은데 또 영국 땅이기도 하고, 근데 또 영국의 직접적인 지배는 또 안 받는다는 것 같더라고요. 뭐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굉장히 기후가 좋네요. 그래서 여기 사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광을 하러 온대요. 따뜻하고 또 기후가 막 크게 변화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되게 편하게 좀 쉬다 갈 수 있는. 지금 보면 이게 해안 쪽은 되게 절벽이거든요. 그런데 그 외의 지역은 제가 보기엔 다 되게 평평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언덕들이 이렇게 있고, 그 사이사이에 이제 또 집들이, 예쁜 집들이 있어요. 여기가 그 금융업이 발달해가지고, 소득 수준이 굉장히 높대요. 이 집들도 되게 잘 지어놨어요. 예쁘게. 좋네. 근데 제가 보기엔 이제 이쪽 절벽 쪽으로 이렇게 몰만한 데는 되게 많아요. 절벽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 절벽들 사이로 보면 또 동굴들이 꽤 있을 법해요. 그 바위와 바위 사이로 다 이제 침식이 돼가지고 이제 파고 들었을 테니까 그 당시에는 동굴도 꽤 많았을 거고. 그러니까 이 사냥을 해서 먹기가 되게 좋죠.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절벽 밑에 동굴 쪽으로, 그 절벽 쪽으로 이제 동물들을 막 몰아가가지고 동물들이 막 다 떨어져 죽으면은 그걸 바로 이제
그 동굴 쪽으로 갖고 오면 되니까. 동굴 위에서 떨어뜨려가지고 동굴 밑에서 먹이를 이제 그 고기를 채취해가지고 바로 동굴로 갖고 오면 되고 뭐 번거롭게 옮길 필요도 없고 주변이 아주 굉장히 살기가 좋은 것 같아요. 기후도 좋고. 자, 그러면 오늘은 또 이 네안데르탈인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이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꼭 있습니다. 굉장히 다부진, 근육질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저도 저랑 굉장히 친한 친구가 있는데 이 손목이나 이런 걸 보면은 달라요. 저는 손목이 되게 얇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손목 자체가 한 3배 정도 두꺼운 것 같아요. 뼈 자체가 굉장히 두껍고 온몸에 이 근육이 꽉 차 있어요. 운동도 별로 그렇게 막 평소에 하는 것도 아닌데 근육이 그냥 그렇게 유지가 되더라고요. 저 같으면은 근육이 뭐랄까 운동을 하면 붓기는 붓는데 또 운동을 안 하면 근육이 금방 또 이렇게 사라지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 손목 두께에 따라서 그 근육이 붙는 그 한계가 설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운동을 해도 막 그렇게 근육이 많이 붙지도 않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 좀 호리호리한 거죠. 좀 마르고 약간 그런데 하여튼 그 친구는 이게 다부지고 좀 뭐랄까 이렇게 널쩍한 스타일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것 같아요. 얼굴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호모사피엔스 같은 경우에는 좀 아래 위로 긴 호리호리한 이런 특성을 가지는데 네안데르탈인의 특성인 거죠. 그런 거 이제 널쩍하고 물론 다 그 친구도 그렇고 다 호모사피엔스긴 한데 우리도 어쨌든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가 들어 있으니까 아마 좀 강하게 발현이 된 건 아닐까 그런 유전자들이 사람에 따라서 이제 그 유전자가 발현되는 그런 것들이 다 다르거든요. 갖고 있어도 발현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갖고 있는데 더 잘 발현될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그래서 이제 우리 주변에서 그런 근육질 이렇게 좀 가로로 널쩍한 그런 분들을 보면은 네안데르탈인을 한번 또 떠올려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네안데르탈인들이 그 사람을 피해서 호모사피엔스를 피해서 그 저 황량한 곳으로 추운 곳으로 막 밀려나야 했던 공포에 떨면서 그리고 또 어떤 그 이종교배를 통해서 태어났던 그 옛날에 네안데르탈인 혼혈 남자 아기들 그 남자 아기들에게 벌어졌던 그런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상상해 보시면은 또 이 세상이 다르게 보이지 않을까 또 풍부하게 또 느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또 어디로 꿈속 여행을 떠나볼까요? 오늘은 네안데르탈인들이 절벽에서 사냥을 했던 그 저지섬으로 한번 떠나보죠. 제가 여기저기 둘러보다 보니까 되게 아담한 그 펍이 있어요. 맥주 같은 것도 마실 수 있는 1층짜리로 이렇게 돼가지고 벽돌로 지어진 하얀 색깔 집인데 제가 여기에 반했던 게 그 마당이 되게 커요. 근데 그 마당에 둥근 나무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식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되게 여러 개예요. 쫙 이렇게 퍼져 있고 거기에 또 이렇게 되게 이렇게 두꺼운 나무로 만든 되게 좀 통통한 의자라고 해야 되나? 의자가 되게 귀여워요. 뭐 이렇게 스머프가 왠지 앉았을 것 같은 되게 낮으면서도 나무 자체가 두꺼워가지고 좀 튼튼해 보이기도 하고 하여튼 되게 귀여운 의자와 또 이 식탁들 이런 걸 보니까 여기서 진짜 맛있게 음식도 먹고 맥주도 한잔하면 참 좋겠다. 햇빛도 워낙에 여기가 따뜻하고 그래가지고 주변은 또 어떻게 좋냐면은 다 뭐라 그래야지 마치 그 골프 코스 같아요. 다 풀밭이에요 주변이. 그래가지고 그냥 탁 트여 있어요. 그리고 이 풀밭이 그냥 이렇게 뭐랄까 완전히 쫙 그 평지도 아니고 다 이렇게 약간씩 그 굴곡이 있는 올록볼록한 그런 풀밭 있잖아요. 진짜 어떤 전형적인
목장의 그런 풍경이라고나 할까요? 아주 평화로운 목장의 풍경. 그래서 전 이런 풍경을 보면서 따뜻한 햇볕 아래서 맥주를 마시면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리 잠시 뒤에 저지섬 이 펍에서 함께 뵙도록 하죠.